이제 151조, 그 하단 보면 부동산 마케팅 세 가지 전략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마케팅 문제는 거의 여기서 나와요. 거의. 상당히 뭐, 빈도가 높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객 점유 마케팅. 그리고 관계 마케팅. 이렇게. 자,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점 마케팅은 누구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공급자, 생산자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거고, 여기는 수요자, 소비자 중심. 수요 공급 다 지속적 유대관계. 시장점 마케팅, 거기 제목을 딱 보니까 느낌이 와요. 이게 뭔만 점유하겠다? 시장에게 관심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SDP 전략하고요. 그 다음에 4P 믹스.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 이거 같이 쓰고 있어요.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는. 저는 4P라고 하지 않고 4P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SDP 전략은 세그멘테이션. 우리 세분화 들어본 적 있나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세분화. 시장 세분화. 이렇게 세분화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아까? 타겟팅. 표적시장 선정. 타겟팅 해도 좋고, 타겟 해도 좋습니다. 표적시장을 정하는 겁니다. 표적시장. 그리고, 포지셔닝. 원래 디스어그리게이션을 해야 되는데, 번역은 똑같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차별화.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을 쪼개가지고 표지션 정한 다음에 제품, 상품 차별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수요자나 소비자. 아까 제가 이거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품, 상품. 구분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자, 어떻게 해요? 셔. 그랬죠? 셔. 여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장을 뭐 점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포지션이 뭐예요? 어떤 위치를 점하는 걸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이야기예요. 우량 감자는 불량 감자 사이에 포지션을 가져야 눈에 잘 띄어. 에이,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 단체 미팅하면 나보다 예쁜 사람 안 데려갔잖아.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저게 포지셔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적절히 비합을 한 거고요. 이제 4P 믹스 들어갈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부동산을 바로 대입하면 이해가 잘 안 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합시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편의점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소 물색 해야죠. 거기서 물건이 팔릴 거니까 이거 유통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통 경로. 그 다음에 물건 떼와야죠. 프로덕트. 제품, 상품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가격표 붙여야죠. 프라이스. 가격 전략. 그 다음에 앞에서 춤춰야죠. 전단지 나눠줘야죠. 프로모션. 자, 이거 촉진, 뭐 홍보 전략.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4P 믹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편의점 하면 이해가 잘 돼. 이제 부동산을 바꿔봅시다. 부동산은 어디에다 물건을 진열해서 팔죠? 편의점에다가 아파트 푸르지오, 누르지오 진열해서 팔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이용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 분양 대행사 있죠? 분양 대행사라든지 중개업소를 활용하는 방법이 좋겠네요. 오른쪽에서 적어야 되겠네. 분양 대행사, 중개업소 이런 걸 활용하면 좋겠네. 자, 제품 어떻게? 여러분이 만약에 개발업자고 나중에 여기서 분양 임대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특히 이제 비중이 높은 게 주택이죠. 주택, 아파트 어떻게 졌으면 좋겠어요? 교재에 있는 거 그냥 말로 할 테니까 들어봐야 다 적기는 힘들고 단지 내에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 설치하는 게 좋겠죠. 요즘 아파트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현대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에 반영한 평면 설계. 지상 주차장을 지하화하는 거. 요즘 주차장을 지하로 들어가야지 지상에 안 하려고 그래요. 위험하니까. 하도 그 사고도 많이 나고 가죠. 그 다음에 보안 설비 디지털화. 요즘은 그 아파트 그 주차장도 뭐 차가 아무 차나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다 이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 어때요? 전체 그 동에 출입구가 있고, 자기 집에 또 출입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쉽게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놓고. 그게 이제 이게 제품과 관련된 겁니다. 요 가격 전략이 최근에 또 출시됐어요. 요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그 사례는 다 출제된 표현이에요. 방금 제가 말한 표현이 있죠? 다 출제된 표현입니다. 가격 정책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가격 수준 정책이 있고요. 가격 신축 정책이 있고, 할인 할부 정책이 있고 그래요. 가격 수준 정책은 여러분이 잘 아는 거, 고가, 저가, 시가. 자, 고가 정책은 단기간에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고객층을 빨리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성공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쌍용이 뭐 그거 잘 팔았으니까. 대한민국이 1% 렉스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야, 그 가격도 싸지 않았어요. 물론 차가 좋긴 좋았지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거 딱 타고 다니면 어때요? 야, 대한민국 내가 1%야 이런 느낌이 들게끔. 그게 고가 전략이에요. 느낌 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중국에서 만든 TV는 세계 시장에서 어떨까요? 경쟁력이 높아요, 낮아요? 낮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LG 따라가야 돼. 그리고 그 시장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값을 싸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할인 매장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 가보면 뭐 전자 대리점 이런 데 가보면 국산 말고 이름이 희한한 거 많아요. 보시면 모니터도 그렇고 희한한 게 많아. 그거 다 보면 중국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저가 전략,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가 전략은 추종 기업들이 많이 씁니다. 추종 기업들이. 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TV 가격은 LG와 삼성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소니나 뭐 히타치 아직 나오나 뭐 파나소닉 나온가 모르겠다. 걔들은 TV 만들면 삼성, LG보다 비싸게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책정해요. 아직도 소니는 브랜드 이미지가 높습니다. 여러분, 소니가 트랜지터 라디오를 갖다가 미국 시장을 아주 1900 몇 년도야 그때 80년대 초인가 완전히 장악한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소니 그 이름도 소닉 할 때 소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름 붙인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기업이죠. 아직도 뭐 짱짱합니다. 전 세계 TV 뭐 7, 80% 가까이 뭐 까지는 아닌가? 절반 이상은 다 장악했던 그런 뭐 회사인데 지금은 파넬을 생산 안 해요. 패널. 자, TV 그 브라운관 역할이 아니라 이거 있죠 이거. 뭐라 그래야 되냐? 화면. 이거 LG 거 씁니다. LG 거. 100%. 그러니까 뭐 미국 일본 사람들이 딱 보면 매장에 가서 으아. 우리 소니도 TV 두께 얇잖아. 좋아. 우리 것도 좋아. 알고 봤더니 LG 거라는 겁니다. 패널이. 여기 시가 정책. 시험 문제 시가 정책하고 요걸 섞어가지고 출제한 적 있어요. 가격 신축 정책. 자, 가격 신축이 둘로 나눕니다. 단일 가격 정책이 있고요. 단일 가격 정책이 있고 신축 가격 정책이 있어요. 신축 가격 정책. 이 둘로 나눕니다. 자, 이 단일 가격 정책은 거기 사용된 뭐 재료라든지 뭐 이런 것을 동일하게만 쓴다면 무조건 가격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부동산은 위치에 따라, 방위에 따라, 층수에 따라 가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은 신축 가격 정책을 취한다는 거예요. 신축 가격 정책.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은 어디 가까워요? 신축 가격 정책. 신축 가격 정책 설명을 해놓고 시가 정책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나올 대상입니다. 근데 할인 할부는 안 나오는데요. 뭐 낼 게 없기 때문이죠. 근데 할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 할인이 있고, 특별 할인이 있고 그러는데, 현금은 진짜 현금을 내면 할인해 주는 겁니다. 특별 할인은 자사 종업원들 있죠. 특히 이제 많이 하는 그 회사가 자동차 회사. 뭐 선도 기업은 아닌 자동차 회사들이 가끔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요. 예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별 할인입니다. 할부는 우리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할부 효과가 있죠. 이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가격 정책이 나온 적이 있다. 자, 이해되셨어요? 교재 읽어보면 나름대로 잠깐만에 그렇죠? 시간에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촉지 홍보. 여러분 프로모션 이것은 여러분 프로모션 기간입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무슨 프로모션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또는 가격을 싸게 하면서 판매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판매 촉진 전략이다. 사피믹스. 그런데 요즘은 요 프로모션 대신에 이것은 일방통행이에요. 쌍방통행을 하는 게 양방통행. 커뮤니케이션. 이걸 이제 번역을 이제 의사소통 전략이라고 합니다. 의사소통 전략. 여러분, 의사소통 전략은 양방향이죠?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 뭐 촉진 홍보는 물론이고, 촉진 홍보도 들어가고, 광고 있죠, 광고. 광고도 여기 이제 다 포함시켜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사피 믹스 말고 경영 이론에서는 마케팅 믹스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3P, 1C 이상하잖아. 그래서 마케팅 믹스 그래요. 알았습니까?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제 두 표를 다 씁니다. 마케팅 믹스라는 표현도 쓰고 사피 믹스라는 표현도 쓰는데 마케팅 믹스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사피 믹스야. 아셨죠? 지금까지 첫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마케팅 믹스로 나오더라도 뭐라고요? 사피 믹스로 내고 있어요. 범위가 좀 좁아. 좀 적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경영이론은 마케팅 믹스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게 시장적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잠깐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시험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쪽으로 보내거나 이쪽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걸 구분을 좀 합니다. 시장에 시옷 들어가죠? S 시옷, 사피 시옷, 제가 해줄 건 이거밖에 없어. 자, 저건 시장적인 마케팅 전략이다. 고객적인 마케팅 전략이다. 시장적인 마케팅입니다. 조심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온다니까. 소비자 특성을 고려하여 경쟁 이익을 확보하는 뭐 전략 어찌고저찌 하면 요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거 서로 바꾸면 안 돼요. 이거. 요 P가 나오니까 또 어디 P는 들어온 적이 있어가지고 이걸 바꿨구나. 포지셔닝 대신에 프로모션. 스펠링 글자 숫자도 좀 비슷해. 그래가지고 저걸 바꿔갖고 집어넣는 경우도 있다. 조심하세요. 별로 긴장 안 하는데, 시험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조심해. 프로모션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 네. 포지셔닝? 네. 이제 헷갈려, 이제. 어떡하지? 여러분, 요거 STP인데, O가 들어가면 스톱 아니에요? 스톱! 스톱할 때는 어떤 자리를 딱 정하는 거 아니에요? 포지션. 뭐는 적어놔. 스톱 포지션 해놔. STP는 뭐라고? 포지션. 딱 멈추면 뭐예요, 그게? 어떤 장소를 점하는 거지. 프로모션이 아니라. 오케이? 네,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계로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기억이 안 나. 헷갈리고. 그게 제일 문제야. 제일 많이 읽어주면 돼요.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고 시험장에서 찾아내기만 하면 돼. 골라낼 줄 알면 돼.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적인 마케팅입니다. 이것은 순서가 이렇게 돼요. attention, interest, 그리고 desire, 그리고 action. 이렇게.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여 전달되는 메시지 톤과 강도를 조절하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표현이 두 번 출제됩니다. 표현 자체가.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여 전달되는 메시지 톤과 강도를 조절하는. 그러니까 고객과의 눈 맞추기 하는 게 눈 맞추는 거, 고객하고 눈 맞추는 거. 오케이? 그게 뭐예요? 고객적인 마케팅입니다. 아이다 올리라고 합니다. 자, 이 아이다 할 때 첫 번째 어텐션은 주의를 끄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느 매장에 오픈하게 되면 앞에서 막 뭐 말하면서 막 그 음악 들고 뭐 하신 분 있죠? 뭐 나레이터 모델이라고 많이 부르던데. 어텐션. 그 앞에 접촉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쳐다보다가 그냥. 근데 희한한 게 남자보다 여자가 더 사고를 많이 낸다는. 왜 그러지? 남자들 뭐 여기 지나가는데 여자들은 더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건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네. 자, 여기 흥미.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나레이터 모델이 이야기하는 거 주의를 끌었다가 그 물건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사고 싶은 물건하고 관련이 있어. 그럼 이제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긴 뭐예요, 그게? 욕망인 거죠?
그리고 카드거래 뭐예요? 행동. 이거. 여러분 중개사법 2차 과목에도 이거 나오죠? 중개 실무에 아이다 원리. 지금 뭐 대답 안 하신 분들은 2차 안 하시는 건가? 자, 아이다. 고객은 어른이다. 아이다. 그렇게 기억해. 고객 꼬셔서 물건 팔아서 돈 벌기. 요거예요. 요거. 고객 꼬셔서 물건 팔아서 돈 벌기. 아이다 원리.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 요즘은 말이죠. 이걸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아이드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살 마음은 생겼는데 집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가만히 있어. 아까 내가 뭘 봤지? 기억이 안 나. 잊어버려. 그래서 기억을 강력하게 남기기 위한 그런 방법. 메모리. 그 다음에 요즘은 어때요? 물건 사고 나면 만족하십니까? 전화 와. satisfaction. 네? satisfaction.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 CS 센터라고 들어봤어요? 고객 만족 센터, Customer Satisfaction Center, CS 센터. 특히 뭐 전자제품 같은 거 사면 어때요? 꼭 연락 옵니다. 대리점에서 그 직원이 또 뭐라 그래요? 연락 오면 만족한다고. 만족이 아니라 매우 만족이라고 꼭 해주세요. 그래. 진짜 우리나라 직원들 너무 친절해. 참 대한민국 너무 친절해.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더 안전을 느끼고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걸 느낀답니다. 외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나 봐요. 우리는 당연히. 그죠? 더군다나 외국인이면 이런 생각하죠. 아이고, 말도 안 통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고 당황스러울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고 영어 한마디 해보고 막 그러는 거죠. 자, 아이다 원리. 그 다음 관계 마케팅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지속적인 유대관계.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말이죠. 브랜드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브랜드 문제. 브랜드. 왜 이 브랜드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수도권이 성공한 어떤 브랜드가 다른 지역에 파급적 효과를 노릴 수가 있다니까. 프루지오, 레미안, 난 모른다. 손 들어봐요.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가 특정 지방에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럼 다 알아, 다. 그 질, 수준 이런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이걸 브랜드화라고 볼 수 있어요. 프루지오는 어디 회사 제품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 더 많어. 레미안은? 삼성이 있죠. 힐스테이션. 그냥 힐스테이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브랜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그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브랜드화가 생사가 달려있다는 만큼 중요해요. 대기업도 성공하기 쉽지가 않아요. 자, 한번 봐봅니다, 여러분. TV 보면 앞에 뭐 브랜드 붙어 있죠? 보이세요? 근데 지금 붙어 있는 것 중에 잘 봐요. 엑스캔버스, 파브, 요즘은 안 붙여요. 왜 그럴까요? 실패했어요. 자, 엑스캔버스는 LG 제품인데 빨간 웃는 모습에 그 LG 마크가 더 인지도가 높다는 겁니다. 굳이 엑스캔버스를 해서 분화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삼성은요, 그 파란색에 흰 글씨 들어간 거 기울어진 그 타원형 그 문양이 훨씬 더 브랜드 이미지가 커. 근데 굳이 파보하자 말 안 된다. 안 해.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삼성, LG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처음에 그거 시도했다가 지금 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케이스가 몇 개 있는데요. 자동차 회사에 그런 게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렉서스라든가, 그 다음에 BMW 회사의 미니 자동차라든가, 이것은 독자 브랜드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브랜드화죠. 그죠? 우리나라 뭐 있어요? 제네시스. 차 괜찮아요. 요즘 그 디젤차가 문제인데, 앞으로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디젤차는 사지 마세요. 앞으로. 사지 마세요. 왜냐면 엔진 개발을 더 추가를 안 해요. 관리가 잘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디젤차를 지금 뭐 좀 저렴하다고 사거나 아니면 뭐 연비가 요즘 휘발유가하고 경유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요소수도 넣어야 되고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정말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디젤보다는 뭐로 가? 가솔린 차라든지 뭐 가스차 요즘도 이제 지금은 누구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가스차라든지. 그리고 곧 전기차로 갈 겁니다. 내년쯤이라고 생각하는데 전기차 플랫폼을 그 현대가 개발을 해가지고 신종 한 3가지 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세계 전기 자동차 지금 점유율이 테슬라 다음입니다. 한국 무시하면 안 돼요. 전체 LG 반도체가 아니 LG 그 배터리가 세계 시장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 시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량을 구입을 좀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있는 차 좀 더 타세요. 돈 쓰지 말고 돈도 없는데 그죠? 저는 그래서 지금 자동차를 디젤 차인데 안 끌고 다니다 요즘 엄청 끌고 다닙니다 이제. 지금 몇만 탔냐면 28만 3천. 저 목표가 이 차가 언제 멈추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니 진짜 오일 갈고 부품이 없으면 이제 못 하겠지. 이 차가 언제 멈추느냐 내가 테스트 하려고. 우리나라 그 50만 넘는다고요? 요즘 차가 진짜 좋아요. 지금도 엔진 소리 너무 좋아. 둥둥둥둥둥 아주 예뻐요. 내 심장 뛰는 소리처럼. 시험문제 나오면 이거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분하는 게.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153페이지 이제 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제 보통 광고의 개념 들어갑니다. 거기 읽어보니까 끝에 뭐라 되어 있냐면 중요 키워드가 색깔이 진해지지. 보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보 전달 및 설득 과정. 정보 전달 및 설득 과정. 자, 이제 고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전달하고 고객을 설득하는 게 뭐예요? 광고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설득당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거실입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설득당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거실, 거실. 아니, 길에서 잠시만요. 그것은 도를 아십니까고. 자, 그러니까 봐봐. TV 보다가 성숙이 밀다가 어때요? 저기 매지 인방 깜빡하고 쥐가 막 얼굴이 상기되면서 막 그냥 신용카드를 자기도 모르게 결제하고. 결제하고 난 다음에 그러죠. 내가 이걸 왜 샀지? 또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거 어때요? 김연아 씨가 에어컨 광고하면 쳐다만 봐도 얼마나 시원해. 그러니까 한 2, 30만 원 더 비싸도 산다니까 에어컨을. 그러니까 눈에 뭘 씌운 거예요? 콩깍지. 그게 그 생산자 주권이라고 합니다. 갈브리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이다로 와가지고 고깃점유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생산자가 주도권을 지을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다? 광고야. 이걸 생산자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봐봐요. 거기 컴퍼 특정 상품에 대한 광고는 그 상품에 대한 수익 가격 탄력성을 비탄력적으로 만든다. 비탄력적 밑에다 적어요. 콩깍지. 그게 뭐라고요? 콩깍지. 그러니까 광고에 자꾸 노출되면 저거 안 사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꿈도 꾸어, 꿈도. 그런 적 있죠? 없어요? 아니 어떤 물건이 정말 마음에 들어. 근데 나 예산이 조금 부족한데도 막 밤에 꿈을 꾼다니까.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고 아니야 이건 지금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샀다가 나중에 그 기계를 갖다가 빨래 넣는 공간을 쓴다든가.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자, 양가리 2번. 부동 광고의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성. 부동산 광고는 일반적으로 좀 달라요. 사고팔고를 다 광고합니다. 여러분 백화점 가게 되면 속옷 매입합니다 이런 광고는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사고팔고 다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성. 우리 국지시장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개별성. 동일한 물건 없다는 뜻이에요. 적습니다. 시간적 제약성 밑에도 적습니다. 분양 광고. 무슨 광고? 분양 광고. 시간적 제약성. 4번에. 분양 광고. 여러분 분양 광고는 분양이 다 끝나면 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넘겨봅니다. 자, 부동산 광고 분류가 있는데 목적인 분류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양가리 2번에 매체에 따른 광고는 별표. 자, 요거 이제 출제가 좀 몇 번씩 됐고 그런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 만약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신문 광고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클래스파이드하고 뭐 디스플레이 이렇게 둘로 나눠놨는데 안내 광고는 안내 정도. 여러분 신문에 보면 부고 알리고 그런 거 보면 간단하게 몇 줄 적혀 있는 거 그런 것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 생활 광고지 이런 걸 보면 줄 광고 있죠. 동종업종 간의 몇 줄을 활용해서 하는 광고. 이걸 안내 광고라 그래요. 그런데 전시가 뭐예요? 전시가 보이스로 펼치는 거죠. 디스플레이 전시. 그럼 공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박스 광고라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시 광고는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캐치프레이즈 적습니다. 주목을 끄는 문구. 캐치프레이즈가 뭐라고요?
주목 끄는 문구. 캐치프레이즈. 캐치, 붙잡다. 프레이즈, 문구. 주목 끄는 문구. 평생 직장은 없으나 평생 직업은 있다. 공인중개사. 여러분 평생 직장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평생 직업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럼 평생 직업을 얻고 여러분이 사무실 열면 거기가 평생 직장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특징. 개별성. 개별성. 동일한 게 없다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그냥 아파트 계약하든가. 10억짜리 아파트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 그냥 계약하세요. 삼성 냉장고처럼 그렇게 사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 현장에 가야지. 물건 보고 사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 사진을. 요즘 사람 얼굴도 막 잘 모르는데. 시험장에 가가지고 신분증 검사해보면 본인 맞아요? 이런 경우 많다는 거 아닙니까? 뽀샵 해가지고. 뭐 경험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이제 다이렉트 메일, DM 직접 우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엽서 같은 걸 보내는 이런 방법인데 이게 말입니다. 비용이 안 들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뭐 전국을 대상하는 이런 것 같은 건 부동산 그렇게까지 아니지만 아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그 이사 가고 난 다음에 보면 우편물 계속 날아오는 거 있잖아요. 이 명부 작성 관리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업데이트를 계속 하는 게. 요즘 많이 전산화돼서 좀 쉽지만. 그 다음에 업계 출판물 광고는 여러분 뭐 중개사 협회에 뭐 그 소식지에다 한다든가 뭐 이런 거겠죠. 요 4번 조심해야 합니다. 참 신문 광고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6번 노벨티 광고도 출시됐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출시될 게 뭐냐면 교통 광고하고 점도 광고예요. 여기에 이제 하함적으로 팔 가장 그 가능성이 높아요. 먼저 교통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전철, 버스 등의 차 내외 광고, 역, 구례, 간판 광고 등을 말한다. 교통망을 따라서 또는 교통수단에다가 하는 것은 다 뭐에 해당돼? 교통광고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점도 광고 들어갑니다. 그 점도할 때 그 점이 점포예요. 점포. 두가 머리 두자야. 예? 점포 머리맡에 붙인 게 뭐예요? 간판이죠. 간판. 점포의 간판이나 색상 등에서 광고를 극대화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니은이 조심해야 돼. 지하철역 입구 등 딱 이렇게 나오면 교통광고구만. 그러면 안 돼. 끝까지 읽어보니까 임시사업장 점포죠? 설치 각종 산동과 판촉활동 전개에 있다 뭐에 해당돼? 점도 광고에 해당돼. 여기에 함정을 쓸 수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미리 연습을 해놔야지. 됐죠? 다시 올라갑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TV 라디오 광고 대량 공중상품 성격입니다. 정말 효과 커요. 많은 고객을 순식간에 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뢰성이 커요. 그러나 최대 단점 뭐? 비용이 비싸. TV는 뭐 막대하고요. 그나마 라디오가 좀 저렴하죠. 요즘은 이제 그 인터넷 광고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유튜브. 이거 뭐 노출이 엄청납니다. 노출이 뭐 장난 아니에요. 안 보고 싶어도 막 보게 만드는 막 그런 작업을 많이 하죠. 어떨 땐 귀찮아 죽겠어요. 프리미엄 그거 가입하지 않으면 어때요? 계속 광고 뜨는 거죠. 막 중간에. 뭐 좀 보고 있는데 또 광고 나오고 막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노벨티 광고입니다. 노벨티는 무슨 뜻이냐면 아이디어 상품을 말해요. 노벨티가. 아이디어 상품. 작고 실용적인 조그만 물건에 아이디어가 가미된 이런 상품을 뭐라 본다고요? 노벨티. 여러분이 보통 판촉물을 하는데 판촉물은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 분양하는 사무실, 분양 사무실에 이렇게 상담하거나 계약 청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뭐 백거리 TV나 양문의 냉장고를 줬다. 이것도 판촉물이야. 판촉을 판매 촉진하는 것은 모두 다 판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이것만을 판촉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표현이 뭐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래서 노벨티 광고는 이런 겁니다. 근데 거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판촉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볼펜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누르면 불빛이 나온다든가. 그죠? 이런 게 이제 뭐 노벨티 광고죠. 노벨티죠. 여러분 그 뭐 중개사무소에서 뭘 주어야 되나요? 아이디어가 빛나는 상품. 그냥 오늘 집에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퍼블리시티 옆에다 적습니다. 홍보 일종. 퍼블리시티는 뭐라고요? 홍보 일종. 홍보로가 하기에는 조금 특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로 퍼블리시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 광고로 다 홍보 효과가 있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 직접적인 광고비가
들어가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뭐 이런 기사거리 나오는 거 있죠. TV나 뭐 이런데. 아니, TV에 무슨 프로그램 보니까 맛대맛 이렇게 하면서 어떤 식당이 소개된다든가. 뭐 국군 통수권자가 어디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 밥 식당 주인이 나왔다든가. 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기술이 앞서가지고 세계를 선도가 있는 기업을 소개한다든가. 이번 같은 경우 우리 뭐예요? 뭐 CJ인가? 맞습니까? 아니, 코비드 진단키트. 뭐 그런 그 회사도 알려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그런 것들이 퍼블리시티라고 부릅니다. 홍보 일정입니다. 점도 광고 말씀드렸고요. 오른쪽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이것도. 여러분, 요즘은 홈페이지 굳이 안 만들어도 카페로 운영해도 크게 문제 없어요. 카페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카페를 만드시고요. 인터넷 도메인을 하나 사세요. www.어찌고저찌고.com co.r 이거.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 카페를 어떻게 하냐면 연동을 시키면 돼요. 카페를 홈페이지를 딱 딱 엔터를 치면 카페 창이 뜨도록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홈페이지를 안 만들고, 홈페이지 만들면 돈 드는데? 그럼 뭐 하려고 해? 그냥 카페 있죠, 카페. 네이버나 다운 카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검색을 하는데 www 무슨 도방.com 이렇게 딱 치면 카페를 딱 넘어가게 할 수 있다니까? 카페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도메인에 연결시키는 방법이. 그럼 카페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하고 카페 그 주소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 안 만들고, 홈페이지 만들면 막 돈 많이 들어요. 최소한 막 1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도메인 1년 계약이 아마 35,000원 막 그래요. 그 주소 쓰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에 지금 실무를 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 그 고객 관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몇 개씩 있는데 그 유명한 프로그램들 몇 개 있나 봐요. 거기에다가 고객 관리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딱 전화 오면 그분의 정보가 떠요. 그럼 또 모니터해.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강아지 종류, 최근에 수술한 적이 있는 거, 이분은 신발에 관심이 많다. 얼굴이 점인데 파란 점. 뭐 이런 그 특징을 적어라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게 사진이 있는 게 제일 좋아. 알았습니까? 사진. 그리고 휴대폰 연동해서 딱 전화 오면 그 고객의 사진이 뜨는 거야. 그러면 기억이 잘 나겠죠. 여러분, 고객 관리는 그렇게 해야 돼. 그 정도 해야 뭐 좀 승산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이 드실수록 자기를 기억해 주면 더 좋아해요. 딱 전화 오면, 어머, 사모님 그 강아지 수술했다는데 잘 됐어요? 중성화 수술. 그 최근에 뭐 어땠다는데 어때요? 그러면 자기 자식 기억한 것만큼 기분 좋아해. 와,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 강아지 얼마나 이뻐요. 그거 그냥 내 새끼보다 더 이뻐 그냥. 예, 새끼는 말도 안 들을 때가 있는데 얘는 말도 잘 듣잖아. 자, 그런 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 다음에 그 중개하면 그 실무하는 사람들한테 꼭 그 하세요. 프로그램 뭐 쓰고 있는 거 알아보세요. 거기다 다 기록할 수가 있어요. 기록해서 딱 전화 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예산 편성과 효과적인 광고 방법이 있는데 예산 편성 별로 중요하지 않고 효과적인 광고 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광고가 필요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경기 나쁠 때는 적극적으로 하고 매출이 신장되면 조금씩 줄이는 게 좋은데 광고비는 고정비 성격이 강합니다. 고정계약 광고도 있겠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나 반기별 검토보다는 월별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광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케이?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택 광고를 신문 등에 하는 게 뭐냐면 주목률이 높은 주말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약간 비싸요. 더 비쌉니다. 네, 뭐 전단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광고 매체 선택이 있습니다. 에드믹스. 자, 에드는 애드버타이즈먼트 광고를 말하고 믹스는 섞는다는 이야기예요. 광고 매체를 적절히 혼합하는 걸 말해요. 에드믹스. 근데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믹스를 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물건하고 비쳤을 때 상품의 특성이 있는 걸 따졌을 때 여러 매체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늘에 떠 있는 풍선은 다 에드벌룬이라 그러는데요.
자, 그것은 풍선이고요. 광고 문구가 있어야 애드벌룬이에요. 애드버타이즈먼트 광고거든요. 알았죠? 하늘에 떠 있는 풍선은 다 애드벌룬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대부분 광고 문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애드벌룬을 많이 부르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개발 관리를 다 마쳤습니다. 감정평가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정평가론은 15% 내에 출제되기 때문에 6문제 정도가 지금 출제되고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계산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계산 문제는 목표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이론을 보면 앞부분하고 제 뒷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가운데 이제 3방식 6방법,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텐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개념만 이해해도 충분하고요. 계산 문제는 목표로 해서는 안 돼요. 요약집이 9인 정도면 넘쳐요. 요약집이 제가 계산살이 좀 넣어놨죠. 그거 넘어서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계산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꼭 풀어야 할 필수 문제. 그 좀 넣어놨으니까 그 정도 연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 풀 때는 난이도 좀 높은 것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란 말이에요. 항상 요약집 수준을 가지고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앞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 우리 감정평가가 뭔지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 감정평가란 것은 감정하고 평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의는 뭐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가액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야, 내 부동산 가치 높아?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데 엄청 높아. 그럼 안 되잖아. 한 10억 정도 돼. 그래야지 이해를 하지.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무엇을 판정한다고요? 가치를 판정. 사실 이제 토지 등이란 말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 및 그 장착물, 부동산이죠. 동산,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산도 있고 그 자산의 소유권 이외의 기타의 권리 이런 게 다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감정 평가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 이제 한번 나온 게 있는데 감정 평가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요 기능이 좀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버려야 되는데 정책적 기능이 있고 경제적 기능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정책 기능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적정 가격의 유도, 합리적 손실 보상, 과세 합리화. 경제적 기능은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 거래 질서 확립과 유지, 의사결정 판단 기준 제시, 또는 합리적 투자 방안 예측. 백날 읽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건 암기를 해버리도 합니다. 자, 이거 봐요. 정책적 기능, 공적 성격이고 경제적 기능 이렇게 합시다. 사적 성격이 이렇게 느낌에. 여러분 효리라는 가수 아세요? 이 효리가 우리 아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봤더니 저게 실세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우리 6.25 때 갑자기 빨간 한장 차고 나타난 거야. 응? 그럼 이걸 쳐다보니 우리 국민들은 자지러질판 맞죠? 자질판 이렇게 기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효리 적실세 자질판. 그 다음에 이 거래질서 확립과 유지는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거래질서 확립과 유지가 왠지 정책적 기능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무슨 기능이다? 경제적 기능입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감정평가 기능이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가지고 섞어서 냈어요. 이거 구분하지 않고 다른 걸 하나 더 넣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책적 기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내겠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효리적실세 자질판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감정평가 분류가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른쪽에 157페이지 좀 보시면 뭐 제도상 분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2번 감정평가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좀 출제되니까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것도 재밌어요. 일단 여러분 시험장에서 단어를 봤을 때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그 내용을 알면 시험 보기 편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황평가 이렇게 돼 있다. 제목 자체가 느낌이 좀 오죠? 조건평가, 조건이 붙었나 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한부 평가. 이 기한이 뭐예요? 기간의 마지막이 기한이죠. 그 다음에 소급평가. 소급이 뭐예요?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을 소급이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나눠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뭐 줄임말일까요? 현재 상황. 현재 상황대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주택 그러면 부동산이 2개예요?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등기부가 건물과 토지 등기부 2개예요, 2개. 그래서 이거 부동산 2 이상을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알았습니까? 부동산이 2 이상이에요, 2. 그러니까 이 건물도 있고, 이렇게 부지, 토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택이에요? 이 주택은 토지 플러스 건물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게 궁금해. 여기 봐요. 바닥에 있는 토지가 얼마인지 궁금해. 근데 자세히 보니까 토지 위에 뭐가 있어요? 현재 건물이 있다, 없다? 눈으로 봐봐요. 뭐예요? 건물. 있죠? 현재 있는 상황 건물이 있는 거 맞죠? 건물이 있는 토지를 뭐라 그래요? 바닥을 이는 토지를. 건부지 평가라 그래요. 그럼 이 건물이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건물이 없다고 치자. 지금 현재 건물이 있지만 나지로 상정하고 평가하자. 미래에 새로운 사태가 발생할 걸 상정하자. 조건이 성취됨을 전제로 하자. 그게 뭐예요? 나지 상정평가예요. 나지 상정평가. 그래서 이게 조건평가예요. 그러니까 현황평가는 건물주평가 대표적 사례가 건물주평가가 대표적 사례고, 여기는 뭐? 나지 상정평가가 대표적 사례예요.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네. 자, 기한부 평가. 이 기간의 마지막, 이 미래를 표현하는 거예요. 기한이라는 게. 그래서 이것은 장래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다. 장래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평가는 과거로 되돌아가서. 그래서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과거 시점. 이게 소급평가입니다. 자, 이런 사례 어때요? 자, 들어봐요. 어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서에다가 평가액을 기재했습니다. 1억. 그래서 오늘 말이죠. 평가도 다 끝났고 집에서 시원한 캔맥주를 마시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평가서에 적었고 의뢰인에게 평가서를 줬는데 그 토지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핵시설 들어온대. 폭락. 대규모 쇼핑센터 들어온대. 폭등.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전화 오겠죠. 에? 평가액이 이게 뭐냐고. 그럼 어떻게 해? 뭐라고 항변할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업자는 평가액을 결정할 때, 평가서 적을 때 나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명시해야 돼요.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명시해야 돼요. 그 날짜를 4글자로 기준 시점 그럽니다. 뭐라 한다? 기준 시점. 그러면 기준 시점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느냐? 여기 봐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기 필요한 자료를 시장조사 같은 걸 다 필요해서 가격조사 다 끝냈어. 그럼 더 이상 이제 조사 안 하는 거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 탁상에 앉아서 평가서를 작성했다면. 그러면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까지 내용이 반영이 되는 거지 그 뒤에 내용은 반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기준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기준 시점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런데 여기 봐요. 이런 케이스가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 경우입니다. 미래나 과거로. 자, 봐요. 미래 시점. 야, 지금 2020년인데 2025년이 된다면 여기 역세권이 된다는 겁니다. 5년 뒤 이거 얼마나 될까? 여기 봐봐요. 소급평가. 이게 말이죠. 지금 소송이 제기됐는데 사건이 2년 전에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2년 전에 이 부동산은 얼마일까? 그게 뭐예요? 소급평가예요. 이렇게 기준 시점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을 할 수 있습니다. 뭐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러면 우리나라는 소급평가 등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한다야. 한다. 만자부터 딱 안 들려서 하지 말라고. 그럼 자,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야, 너 말이지. 이를 닦은 경우에만, 양치한 경우에만 게임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럼 그 아이에게 게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뭐 있을 수 있고요. 양치 어려워요? 아이야, 너 숙제를 끝낸 경우에만 게임할 수 있다. 이 말은 아이는 나는 절대 게임을 할 수 없다고 느낄까요?
숙제 절대 안 할 거니까. 여러분, 만자 붙었다 해서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하게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구평가 등을 우리나라에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야, 한다. 정신 바짝 차립니다. 출제된 거예요, 그것도. 자, 그 만자 붙었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서구평가 등 인정한다. 그래서 넘겨보시고 이제 페이지 158페이지 평가사 소속다른 분류가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평가 기법상 분류 있나요? 거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법상 분류. 자, 이 기법상 분류는 일단은 우리나라의 그 입법이 좀 미비돼서요. 규정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율사 출신, 그러니까 변호사나 검사, 판검사 출신들 있죠. 이런 분들이 국회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비중이 너무 높아. 물론 머리 똑똑하고 사법시험 합격하고 그렇겠지.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영역마다. 그게 법의 전문가고 건축에 관한 전문가, 도시구조에 관한 전문가, 경제에 관한 전문가, 세무 이런 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례대표제가 활성화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 구민들 너무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전문적인 능력으로 입법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이런 게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지만 여하튼 간에 국회가 이제 법을 좀 잘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좀 입법 미비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일단은 개별평가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 감정평가는 부동산 물건은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물건이 일처리 거래되거나 부동산 부분, 대상 부동산 부분 상호간 용도상 불가불의 관계에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가 이제 일괄평가예요. 자, 봅시다. 먼저 개별평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필지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지번이 보호된 토지, 등기 등록단위, 권리 구분하기 위한 법률적 개념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런 표현도 있었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그게 뭐예요? 획지. 그러니까 이 토지 전체를 그대로 뭐 주차장, 상가 뭐 이렇게 이용했다면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 토지 하나니까 그대로 평가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말이죠. 자, 번지수가 24, 25, 26 필지가 세 필지인데요. 자, 여러분 뭐 소유권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등기 등록이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구분해서 매각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전체를 갖다가 상가나 주차장 또는 아파트의 한 동의 바닥을 이룬다든가 그럼 이거 뭐예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 토지 하나인 거죠? 일처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따로 평가할 게 아니라 일괄해서 평가하지.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 주택. 여러분 주택가격 공시할 때 이거 일괄 평가합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평가액은. 그게 원칙이라고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번에 내가 주택 샀는데 나 건물만 샀다?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나 이번에 주택 샀는데 토지만 샀다. 주택은 토지 플러스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일처리 이용된다. 자, 이런 경우 어때요? 구분평가라는 게 있어요. 구분평가. 비록 한 개의 물건일지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따로 구분하여 평가하라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도로가 있는 토지라고 치죠. 이렇게. 네, 평수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필지는 하나죠. 지번이 하나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도로에 가까운 쪽은 상가로 쓰고요. 이 뒤쪽은 주택으로 썼다면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하나,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또 하나, 획지는 두 개 아닙니까? 그래서 비록 한 개의 물건일지라도 한 개의 물건 맞죠? 한 개, 하나, 한 필지 뭐 이런 표현을 쓸 거란 말이죠. 가격 수준이 다른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죠. 가치를 달리. 이 가치를 달리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가치를 달리. 그럼 무슨 평가? 구분평가. 기억. 하나, 기억 이렇게 좋고. 자, 하나의 물건인데 가치를 달리하면 따로 평가하는 걸 뭐라 한다? 구분평가. 시험 문제 이렇게 함정합니다.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따로 평가하는 것을 부분평가 그러면 왠지 맞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때는 뭐라 한다? 기억을 써서 구분평가 그럽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부분평가 있어요. 부분평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법이 미비한 게 이거예요. 독립평가. 이거 일본에는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이게 제대로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잠깐 봅니다. 이 부지 이거 봐요. 주택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지는 전체 주택의 일부분이죠. 주택이 일부분이라고 봤다는 이야기는 현재 건물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 봐요. 이 부분평가는 이미 건물지 평가, 현황평가 일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현황평가 일종.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건물이 없다고 보고 평가하자. 그러면 주택이 일부분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독립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조건평가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건평가 일종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부분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지. 이게 부분평가인지 독립평가인지 언급은 안 돼 있어요. 지금 학자들은 다 이 부분평가를 말하지 독립평가를 규정한 것으로는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58페이지 양가 일본의 일본 평가 기준이죠. 기분 좀 나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내려가서 우리 부분평가 내용을 딱 읽어보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부분으로 보고 평가할 것인지 독립되다고 평가할 것인지 그런 말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좀. 자, 이게 이제 왜 문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협회가 있어요. 그런 학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불문법주의예요. 우리는 성문법주의인데 법 체계 사고가 그러니까 그런 학회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관습적으로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거기 마치 입법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따 우리가 배우게 될 뭐 가격 제한 원칙 13가지 그것도 마찬가지. 거기 평가협회에서 다 만든 거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학문적, 법률적 어떤 효과가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 학회에서 뭐 발표했다 해서 법적 효과가 바로 인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빨리빨리 개정을 해서 요거 규칙이거든요. 이런 것도 개정이 되려면 먼저 법률이 앞서서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거 우리 감정평가는 벨말이 없는 한 현황평가가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원칙입니다. 조건평가가 예외야. 그럼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 평가하면 뭐에 해당돼요? 여기 봐요. 부분평가죠? 아니 부분평가는 현황평가 일종이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상황은 그대로 평가하는 이야기는 부분평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평가 같은 걸 할 때는요. 부분평가를 합니다.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 보상을 해준 걸 원칙으로 해. 새로운 사태가 발생할 걸 상정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없다고 보고 토지를 높게 평가해서 어떻게 해준 그거 아니야. 아닙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현황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거기 표 제일 마지막 칸 봅니다. 5번째 칸, 6번째 칸인가요? 뭐라 됐어요? 한필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에 저촉돼 수용됐고 저쪽 부분에 대해서 무슨 평가? 보상평가. 부분평가? 보부상이야. 보부상. 보부 잊지 마세요. 보부. 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감정평가의 특별원칙은 우리 앞에서 부동할 때 일반 원칙 배운 적이 있었죠. 경제성 원칙 대신에 전달성 원칙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걸로 넣었을까요? 여러분,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비용이 지금 문제입니까? 객관적이지 못하고 설득력이 없다면 그 평가서는 의미가 없어. 자, 은행들이 담보대출을 해주려는데 그 부동산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없다. 그럼 그걸 근거로 대출해 주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전달성의 원칙이 된다. 그래서 능안달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감정평가서들이 요즘 뭐 돈 벌기 좀 힘들다 해서 늘 안달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안달? 발음이 비슷하잖요. 응? 자,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